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내고 제가 놀랐어요. 자, 10페이지 봅니다. 지금 관습법 하고 있습니다. 4번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아까 전에 있었던 그 관습법은 부정했잖아요. 그것부터 가봅시다. 아직 하나 마지막에 안 했네요. 이 사건 있었잖아요. 이 사건, 용인이 씨 사건. 이 사건에서 결국에 대법원 단계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인용했잖아요. 어떻게 인용했는지 아세요? 일단 법률은 없죠. 성년 여성이 종주원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성문법은 없습니다. 법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관습법으로 가본 거예요. 1심, 2심에서는 관습법이 있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 단계에서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성년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습법이 있었어 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순서 어떻게 됩니까? 법관조죠. 법률에 효력이 있으면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라. 관습법이 없는 것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조리잖아요. 조리가 뭔데요? 사회 상식, 일반 상규, 일반 상식, 사회 상규 이런 겁니다. 누가 생각하는? 대법관님들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 사회 상규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쉽게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법률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습법도 없어요. 1심, 2심에서는 있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관습법은 이제 효력을 잃었어.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습법을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조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조리라는 건 양성평등, 후손이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라는 조리에 의해서 원고 청구 인용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은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성년 여성은 그러면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습법이 생긴 거구나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10페이지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 뭔지 볼까요? 그러면 인정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년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라는 관습법은 인정 안 했죠. 인정한 관습법은 뭘까요? 노란색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뭡니까? 가서 볼까요? 분묘기지권은 말 그대로 분묘는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기지 쓴다는 뜻이거든요. 무덤을 쓰면 그 무덤을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그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의문이 드시죠? 아니 무덤을 당연히 내 땅에다 썼을 텐데 그러면 내 땅은 원래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분무기지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우리 부모님 묘를 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의 묘를 쓴 다음에 그 일정 부분은 저한테 분묘기지권이 생겼으니 제가 관리, 사용, 수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땅 주인은 갑자기 웬 날벼락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이 인정할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우리 묘를 쓸 때는 그냥 남의 땅에다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럼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생긴다면서요. 관습법으로 인정한다면서요. 그죠? 분묘기지권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거예요. 무덤을 분묘 설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분묘가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을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X토지 소유자. 근데 갑은 뭐죠? 남의 토지에다가 묘를 쓴 사람입니다. 묘를 쓴 사람.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묘 빼, 묘자리, 묘자리라고 해야 돼요? 묘자리라고 해야 돼요? 잘 모르겠네. 묘자리 빼. 내 거니까 왜 내 땅에다가 너의 부모님 묘를 쓰는 거야? 빼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건 내 땅이니까. 그럼 갑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분묘기지권 있지롱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빼도 된다고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관습법으로 인정하니까.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남의 땅에다가 그냥 묘만 쓰면 되는구나 가 아니라고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의 내용들을 봅시다. 우리 판례는 이럴 때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거든요. 첫 번째, 을이 승낙해줬어.
갑이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을소유 선산 있잖아. 거기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우리 부모님 묘 좀 쓰게 해줘. 응, 그랬어? 라고 했으니까 분묘기지권이 생긴 겁니다. 근데 묘자리 왜 빼라고 해? 나중에 을다이, 갑다이, 아들, 손자, 단계까지 가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산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왜 도대체 남의 묘가 들어있는 거지? 야, 빼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의 후손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니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인정해줬거든.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아시겠죠? 두 번째,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라는 거는 본격적인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남의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면 이 토지는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네요? 네. 갑. 원래 을은 엑스토지 소유자인데 이 중에 일부분을 갑이 점유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갑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이 사람께 된 거니까 분묘기지권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취득시효. 그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많은 일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 원래 엑스토지예요. 원래 갑이란 엑스토지는 원래 갑 거였어요. 원래는 갑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자기 부모님의 묘를 쓴 겁니다. 내 토지에 내 부모님 묘 쓰는 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후에 뭐 한 겁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거예요. 토지 X 매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거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거 엑스토지 팔잖아.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 묘 다른 곳으로 옮길게 라고 약정을 했으면 그거에 따르면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엑스토진 파는데 여기 우리 부모님 모신 이 부분은 그냥 내가 계속 쓰게 해줘. 그래? 라고 하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둘이서 X 토지를 갑이 을한테 매도하면서 이 분묘 쓴 곳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안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둬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님 묘 이렇게 막 빼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마찬가지 이것도 또 언제 생기는 거예요? 갑 다이 을 다이 해서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야, 그때 이장한다는 얘기 딱히 없었잖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근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나름 남의 땅에다가 뭔가를 쓴다. 좀 이런 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분묘기지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생기니까 2001년도에 아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아예 만들었어요. 200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문구에다가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쉼표 하나 하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리고 이 인정하고 있으나를 이렇게 바꿉시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제정됐거든요. 2001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남의 토지에다가 분묘 마음대로 쓰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인정 안 할 거야. 라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은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하잖아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인정 많이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하니까 약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 이전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어쩔 수 없어. 이 법 이전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냥 인정하는 거야. 지금 2001년에 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분묘기지권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갈 거거든. 어떻게 제한하냐면 일단 분묘기지권 만약에 앞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생기면 30년은 인정해 줄게. 그 이유는 인정 못 한다. 근데 30년 너무 정 없는 것 같아. 1+1이야. 30년 한번 연장까지 해줄게. 총 60년까지 인정한다는 걸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관확 전에 의해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을 만들면서 이제부터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안 하고 앞으로는 분묘기지권에 제한을 둘 거야.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는 거지 2001년 이전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판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건 온천이라는 말 몇 번 있다가 나중에 나올 거니까 물건 권리 쪽에 가서 나올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분 보겠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말이 비슷하죠. 관습법이랑 사실인 관습이랑. 관습법은 이제 알겠죠. 뭔지 좀 아시겠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여기서 재판의 근거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싸울 때 이쪽에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주장하면 분묘기지권이 진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오케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어느 성문법에도 나와 있진 않지만 관습법이라는 거 인정되니까 오케이, 갑승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습법이라는 건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작동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비슷한 사실인 관습은 도대체 뭔 얘기예요? 사실인 관습. 뭔가 관습법이랑 말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분. 사실인 관습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쉬운 말은 국룰이에요. 국룰. 야, 이거 국룰인데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뒤쪽을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는 이건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판례 문구라든지 아니면 법리라든지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는데 걔를 그 상태 그대로 습득하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걸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해까지는 그래서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조금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 문구는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언어는. 그래서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했던 언어가 선택지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나오는 건 다 판례 문구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판례 문구들을 좀 잘 읽어주셔야 돼요. 계속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객관식 수업에 가서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 하시고 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장 자체를 계속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사실인 관습은 국룰이다. 뭔지 봅시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특정 분야, 어떤 특정 기계를 빌려주는 것에 국룰이 있어요. 관습이 있습니다. 기계를 만약에 대여하면 하루 5만 원 지급하는 게 국룰이에요. 우리 동네 국룰이에요. 특정 기계인 경우에. 자, 이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봤다고 해봅시다. 야, 우리는 X라는 기계라고 해볼까요? X 기계. 그래, X 기계 빌려줄게. 빌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하루에 10만 원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국룰은 5만 원이에요. 근데 너랑 나랑 기계 빌려줘. 내가 기계가 있어요.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야, 하루에 10만 원을 나 10만 원에 빌려줄게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자라고 해서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줘야 돼요? 10만 원 줘야 돼요? 10만 원 줘야 돼요, 당연히. 아니 아무리 국룰이라고 하더라도 니네끼리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적 자치 원칙. 그걸 왜 배제합니까? 내 기계가 더 새 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수요가 엄청나게 몰려서 값이 뛰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으로 합의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적 자치 원칙 우선. 아무리 국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빌려갔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기계를 빌려갔다가 고장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할 법규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민법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뒤쪽에 618조 이후에 임대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임대차? 건물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임대차는요, 유상으로 뭔가를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를 규율한 걸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으로 합의를 한 건 유상으로 뭔가를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거기에 분쟁이 생기면 임대차에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엔 너랑 나랑 X 기계를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적 자치의 원칙. 니네끼리 무상으로 했잖아. 아무리 국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니네끼리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지. 그럼 무상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쟁이 또 생깁니다.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적용할 법규를 또 찾아봐야 되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609조 이하의 사용대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임대차와 다르게 무상으로 뭔가를 빌려주고 빌렸을 때의 법률 관계를 규정해 놓은 내용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상이니까 사용대차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제 이겁니다. 세 번째. 아무런 언급 없이 대여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10만 원이라고 규정을 한 것도 아니고 무상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빌려줬어요. 그러면 뭐가 적용돼야 할 것 같으세요? 하루 5만 원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뭐니까 국룰이 5만 원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 동네에서는 원래 그냥 5만 원이 국룰이잖아.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차를 적용해야 돼요? 사용대차를 적용해야 돼요? 유상이니까 임대차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랬을 때 개입되는 개념이 사실인 관습이라는 개념이에요. 너네끼리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약 체결했어? 그러면 걔는 유상이야 무상이야를 결정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 근거가 되는 법규를 적용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결정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 첫 번째, 니네끼리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럼 뭘 가지고? 사실인 관습이라는 국룰을 가지고 와서 그 계약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임대차야? 이거 도대체 사용대차야? 니네끼리 아무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럴 때 개입하는 개념이 관습인 거예요. 관습. 사실인 관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얘를 바로. 관습법이 아니고 니네 동네 국룰은 뭔데? 아, 즉 너희끼리 대여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자라고 할 때 개입하는 개념이 사실인 관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동네에는 5만 원 지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사실인 관습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 너네끼리 분쟁이 생긴 건 임대차를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여기에 개입하는 개념이고요. 관습법은 여기서 개입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 임대차라든지 사용대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기계를 빌려주는데 유상으로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해라.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관습법이 있나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근거법이 있으면 성문법에 따르고 만약에 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라라는 건 재판 중에 여기에 적용되는 개념이고요. 사실인 관습은 니네끼리 한 행위가 도대체 유상이야 무상이야. 그래서 임대차를 적용해야 돼 사용대차를 적용해야 돼를 판단할 때 개입하는 게 여기예요. 사실인 관습은 여기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습법과 들어가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말만 비슷하지. 가봅시다. 기본서 가서 밑줄 쳐봅시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뿐이다고 재판의 근거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세요. 재판의 자료, 재판의 근거 규범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근거 규범이 되는 건 관습법이에요. 다음 장 가서 봅시다. 이것보다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관습법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됩니다. 관습법은요. 당사자들이 원래 이런 관습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전부터 뭐 관습이 있었고요. 이게 언제 법적 확신이 생겼고요.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원래부터 이런 관습법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야, 니네 동네 국룰이 얼마인지 내가 직접 조사 안 한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소송 도중에 니네들이 알아서 야 우리 야는 아니죠. 판사님
저희 동네는 원래 일당 5만 원이 국룰입니다라고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고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 맞는 것 같네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그래서 사실인 관습 또 밑줄 치겠습니다. 판례 사실인 관습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복습하실 때요. 제가 이 판례 부분은 다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있죠.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위주로 읽으시되 만약에 그 부분을 읽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 이 중간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판례는. 그 다음 마지막 조리. 조리? 법관조에서 마지막 조리. 법에도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 같아. 관습법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리. 누가 생각하는? 판사님이 생각하는. 그죠? 사회상규 일반 상식 같은 거 가지고 판단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뭐 하면 안 되니까? 거부하면 안 되니까. 결론은 내줘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헌재법,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헌재 결정은 법원, 국가기관, 지자체, 즉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면 법원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도 법원이 됩니다. 갑자기 4번 헌재 결정, 이건 어디에 위치한 걸까요? 아까 전이 아니고 전 시간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거 흐름. 자, 법률 있고 여기 관습법 있고 1조를 보면 이렇게 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1조를 보면. 그리고 1조의 법률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헌재 결정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 교재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헌재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조에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모든 교수님이 다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수님에 따라서는 야 여기에 헌재 결정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헌재 결정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교수님들이 다 구분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를 참조해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헌재 결정이 여기 위치하든지 여기 위치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헌재 결정도. 그 다음 민법의 해석 봅시다. 법 해석의 목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네, 좋은 말. 따라서 노란색. 이거는 그냥 절대 진리. 원래 절대 진리라는 말은 약간 위험하긴 한데 이건 절대 진리가 맞아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그 목표까지.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걸 전제로 깐 상태에서 최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자거든요. 법적 안정성은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형법에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조금 불명확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건 이거예요.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면 예측 가능성은 확실해요. 사람을 죽이면 아 나는 사형이구나라고 딱 법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사형이구나라고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면 부작용이 되게 많겠죠.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고 뭔가 이제 사이코패스여가지고 연쇄살인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자기가 신변의 위험을 엄청나게 많이 느껴서 정당방위로 뭔가 행동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의 살인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이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 타당성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건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뭔가 결론을 내주는 게 맞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이 사건에 맞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구는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람을 죽였는데 5년의 징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예측 가능성은 없게 되는 거죠.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결론 나와 있어요. 일단 법적 안정성을 해하면 안 돼. 전제로 깔아야 돼요.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그 안에서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그 사건에 맞게 판결을 해줘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정답. 여기다가 하나 써볼까요? 법적 안정성은 뭐랑 유사한 거냐면 예측 가능성이랑 유사한 겁니다. 내가 이런 소송 제기하면 보통 이기더라. 이렇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길 거야 라는 거. 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은 이 사건에만 있는 특유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건에만 있는 특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다 다르게 나와야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을 좀 봐볼까요? 이건 너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론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봐봅시다. 민법의 해석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물리 해석 봅시다. 물리 해석.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 상위균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면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요? 10%. 자,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역차별의 문제가 있죠. 역차별의 문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주도록 되어 주긴 해야 됩니다. 뭔가를. 근데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 헌법 32조 6항을 해석을 해보자고요. 누구한테 도대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최대한 적은 부류의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가산점 대상 누군지 봅시다. 이거 이렇게 읽히지 않으세요? 딱 읽으면 첫 번째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상위군경은 다치신 분. 전몰군경. 전몰군경은 돌아가신 군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그리고 유가족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군경의 유가족,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집단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가산점 대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가산점이 있고요. 상위군경 가산점이 있고요. 전몰군경은 돌아가셨으니까 가산점을 줄래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띄워놓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군경의 유가족, 전몰군경의 유가족도 가산점 대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으시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범위를 줄여야 돼요. 역차별 문제가 너무 심하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면 이렇게 줄였습니다. 야, 이거 봐. 32조 6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 국가유공자 하나, 상위군경 하나, 그 다음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하나 있잖아. 딱 세 집단에만 가산점을 줘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 헌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국가유공자 그대로, 상위군경 그대로,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도 그대로.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안 되고, 이것도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이제 안 되지. 32조 6항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없잖아. 상위군경의 유가족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앞으로 가산점 못 드립니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법을 32조 6항을 법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걔는 뭐가 나와 있다고요? 뭐를 전제로 깔았다고요?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줘야 되는 집단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뭔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긴 해요.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한 거긴 한데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32조 6항은 틀림없이 얘라고 하고 있지.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군경의 유가족,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해석 써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물리해석이라고 해요. 그대로 해석하는 거, 그대로. 이해하는 언어 그대로 해석. 우리 법원은 이런 걸 잘하죠. 교수님들이 잘하시는 거는 이런 거를 좋은 말, 멋있는 말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조문의 문헌에 대해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걸 바로 물리해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논리해석이라는 걸 봅시다. 논리해석. 체계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있었어요.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비밀 누설. 그래가지고 고소당해서 형사재판입니다.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근거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돼요. 근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타인의 정보라든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히. 타인의 비밀 누설했잖아. 그죠? 근데요, 이분이 비밀을 누설한 이 타인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한 자였어요. 사망자. 누구였냐면 과거에 우리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 났던 적 있었잖아요. 대구 지하철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뭔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에 사망한 자가 포함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라는 게 지금 쟁점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쟁점.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봅시다. 이 정보통신망 등등등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 정보라는 개념이 있고 타인의 정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 자체가 개인 정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침해, 도용, 누설을 했다면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신용정보회사 직원 갑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 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가 되어서 자기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방어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의 이 규정은 타인의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타인이라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 사망한 자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타인이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건가? 죽은 사람은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거를 해석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 이 법을 다운받아서 쭈르륵 살펴보는 거예요. 쭈르륵 살펴보니까 이 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정보라는 거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이 법 무슨 몇 조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면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면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규정도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개인정보와 타인의 정보를 따로 처벌하게 따로 규정을 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타인의 정보는 생존뿐 아니고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사망 모두 포함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런 규정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정보가 만약에 살아있는
사망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이렇게 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내용을 이런 내용 자체가 들어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타인이라는 것과 개인정보는 뭔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처벌 규정도 따로 존재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고요? 타인의 정보가 생존하고 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하겠다가 얘가 바로 체계적 해석입니다. 즉, 이 법에서 타인을 사망한 자를 포함하게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지. 왜? 이 법에는 원래 살아있는 사람은 개인정보라고 따로 표현하고 있거든.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될 때 타인에는 사망한 자가 포함이 되는 거고 다른 법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게 바로 체계적 해석입니다. 뭘 가지고 해석한다고요? 가서 읽어봅시다. 민법이라는 하나의 체계. 이게 꼭 민법이 아니고 그 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체계 하에서 해석하는 논리 해석. 얘가 체계적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법 규정을 고려해서 해당 법에 있는 다른 규정들을 고려해서 이 문구를 해석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유추 해석 봅시다. 유추 해석. 유추 해석. 우리가 오늘 내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법인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도 공부해 보셨잖아요, 그죠? 민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권례 주체, 권례 객체,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소멸시효, 뭐 이 정도 돼 있지 않아요? 중간에 물론 무효와 취소, 뭐 조건과 기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큰 덩어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고비가 법인, 두 번째 고비가 대리, 그 다음에 마지막 산이 소멸시효, 큰 세 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 돼 있거든요. 거기서 법인에 보면 우리가 분석하는 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이런 거 제가 예로 많이 듭니다. 대한축구협회 이런 거 아니면 전국은행연합회 이런 거 많이 예로 들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대표자 갑이 있죠. 대표자 갑이 뭘 한 겁니까? 을이라는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습니다. 불법행위는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폭행상해가 아니고 뭔가 과실로 손해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맨날 나오는 게 교통사고 같은 거긴 한데 여기서는 대한축구협회 대표자 갑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을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괜히 뭐 밤에 일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술집에 들어서 술 먹다가 누굴 때렸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을은요. 대표자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죠? 왜죠? 대표자 갑은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한축구협회라는 법인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직무에 관해서 일을 하다가 손해 입혔으면 당연히 법인도 책임져라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뭐죠? 민법 35조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민법 법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첫 번째 개념. 법인도 책임져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민법 35조에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35라는 숫자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35조라는 숫자까지도. 이번에는 아래 사례를 봅시다. 맨날 나오는 종중 있죠? 종중. 종중은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법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법인과 법인 아닌 그러면 종중은 뭐라고 불러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죠. 비법인 사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대한축구협회는 법인이고 둘 차이는 뭐예요? 둘은 굉장히 유사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간의 차이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등기를 안 했다는 것뿐이에요. 법인은 등기를 했어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은 등기를 안 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유사단 말이에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도 실제로 현실에서 되게 많고 종중, 교회, 사찰, 기타 등등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종중이 같은 비법인 사단 관련해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사회에. 그만큼 많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비법인 사단에 관련된 법조문이 있으면 그거를 적용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운을 받으세요. 민법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컨트롤 F로 찾아보는 겁니다.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띄고 아닌 띄고 사단,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띄고 없는 사단 이런 걸 막 검색을 하다 보면 하나 딱 나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 뒤쪽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가지는 재산은 총유로 한다라고 하나 딱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종중에 비법인 사단 종중의 대표자 갑이 똑같이 을한테 종중 일을 하다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A 종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 관련된 규정.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을한테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근거법에 있으면 확실할 거예요.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 만약에 대표자가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다른 제3자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비법인 사단도 책임져 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위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35조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36조 아니면 뭐 그 근처에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딱 들어있으면 제일 깔끔할 거예요. 근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법인 사단에 관련된 규정은 뒤쪽에 하나밖에 없다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법인 사단과 법인은 굉장히 유사하다니까요. 등기를 안 했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유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35조 내용을 비법인 사단에도 가져다 쓰면 안 될까요?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게 바로 유추 해석인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원래 얘 조문은 아니잖아요. 비법인 사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써요. 그게 바로 유추 해석, 유추 적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 유추 해석 밑줄 한번 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이 없어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사안, 법인의 대표가 불법행위했을 때는 법인이 책임져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그거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유추 해석 등이 있습니다. 왜 끊겼을까요? 제가 원래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이패드를 썼었어요. 이 연결이 이제 아이패드가 잘 돼가지고 그냥 아이패드를 계속 썼었어요.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 요즘에 그 좀 요즘 세대 분들은 아이폰을 훨씬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원래 처음에 스마트폰의 시작은 안드로이드로 시작했는데 아이폰 4S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아이폰으로 넘어와서 한 10년을 썼어요. 아이폰 쓰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수업하면서 또 쓰고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갤럭시로 폰을 일단 갈아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폰의 그 좀 불편함이 갤럭시로 되게 많이 해소되는 느낌? 일단 제일 좋은 게 삼성페이.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원래 아이폰 쓸 땐 지갑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지갑을 안 갖고 다녀도 돼서 그게 가장 편했어요.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아이폰으로. 그래서 폰은 이제 됐어. 통화 녹음도 되고. 여러분도 나중에 세무사 되실 거잖아요. 만약에 의뢰인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면 통화 녹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업무폰으로 갤럭시 하나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폰 쓰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근데 아이패드는 계속 썼어요. 잘 되고 뭐 특별히 문제는 없었으니까. 근데 올 한 2달 된 것 같아요. 완전 마음 상한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갑자기 제가 아이패드 업데이트를 하라고 떠가지고 업데이트를 딱 눌렀더니 벽돌 딱 된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먹혀. 켜지지는 않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AS 센터에 갔죠. 여의도 애플점을 방문을 했더니 안 켜지네요. 리퍼 해드리겠습니다. 잘 됐다. 받으면 되겠다. 근데 주기 전에 네가 지금 꺼져 있는 그 기계에 나의 아이패드 찾기를 꺼야 된대요.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그걸 끌려면 네 계정의 비밀번호 알아야 된대요. 비밀번호 알겠지. 그럼 비밀번호 쳐봤죠. 모르더라고요. 계속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막혔어요. 계정이. 보통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핸드폰 본인 인증 해가지고 비밀번호 바꿀 수 있게 해주잖아요. 보통 바로. 아이폰 쓰시죠? 네. 계정 비밀번호 잃어버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일단 기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비밀번호를 세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일단 일정 시간 이상 틀리면 일단 2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일단 24시간 최소 시간입니다. 24시간을 기다리면 그 후에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기다리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보통 그게 3일. 많은 날은 인터넷 보면 60일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3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그래서 3일을 기다렸어요. 그 현장에서 리퍼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나의 아이패드 찾기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대. 비밀번호를 아셔야 되는, 바꾸셔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못 받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래서 24시간을 기다렸더니 3일을 기다리래요. 3일을 기다리면 비밀번호 바꿀 수 있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을 기다렸다가 시간이 다 돼서 또 갔어요. 애플 스토어에 갔더니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3일 지났는데도. 왜 이러지 하다가 그분이랑 같이 뭔가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프로세스가 또 뜨는 거예요. 24시간 기다리셔야 되겠는데요. 또 이런 거예요. 또 기다렸어요. 24시간 기다리니까 이번엔 일주일 후에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일주일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리면 문자가 온대요. 원래 문자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도 왜 안 오지?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여의도 안 가고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문자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그러면서 막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는데 똑같이 또 24시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비밀번호를 뭐 바꾸는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걸 하면 그 애플 서버에서는 제가 뭔가 일주일 안 기다리고 계속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하는 걸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24시간을 또 기다리래요. 그러면 알려주겠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기다렸어요. 24시간 또 기다리고 일주일 후에 또 알려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원이랑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원 분은 잘 모르셨고 결국에는 위에 약간 관리자분들한테 연결을 해주셔서 보니까 애플 기계를 하나 더 쓰고 계시냐 혹시. 제가 아이패드가 2대였거든요. 나머지 한 대는 계속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다 페이스 아이디로 열리니까 뭐 비밀번호 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냥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혔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얘는 그 아이디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그 시간이 자체가. 그분이 해결해 주신 방법은 그 기기를 그냥 꺼놔라. 일주일 동안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일주일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그러니까 기다렸죠. 일주일 꺼놓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총 걸린 시간 거의 한 3주? 비밀번호 바꾸는데. 물론 비밀번호 잃어버린 네 잘못이잖아 라고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비밀번호 잃어버렸는데 잊어버렸는데 바꾸는 걸 3주씩 걸리게 하는 건 막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무조건 갈아탄다. 당근으로 이제 겔탭을 알아보고 겔탭을 바로 구매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다 사용해봤어요. 여기 약간 까만 게 생기긴 하는데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너무 이제 학을 떼가지고 애플 망했으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상해져가지고 방금 권리 보겠습니다. 권리. 네. 권리. 로마자 1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관계 정의. 사람의 생활관계는 법, 도덕, 관습, 종교 등으로 규율되는데 그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멋있는 말이네요. 네, 넘어갑시다. 호의관계와의 구별. 호의관계는 아셔야죠. 호의관계. 뭐지? 둘린가? 1번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관계를 말한다. 아하, 그렇구나. 호의관계는요.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호의동승만 아시면 됩니다. 호의동승. 그게 뭔지 이제 보러 가봅시다. 원래 법률관계는 그냥 이런 거예요. 가장 쉽게. 우리가 맨날 나오는 거. 매도인은 X 부동산을 매도하고요. 매수인은 X 부동산을 매수하는. 즉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둘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깁니다. 매도인한테는 무슨 권리가 생겨요? 대금 지급 받을 권리가 생기죠. 지급 받을 권리.
한쪽의 권리는 다른 한쪽에는 의무가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 측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권리만 생기나요? 매도인은? 아니죠. 의무도 생기죠. 무슨 의무가 생깁니까? X를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줄 의무도 생기고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매수인한테는 뭐가 생깁니까? X를 인도받을 권리가 생기네요. 그죠? 한쪽의 의무는 한쪽의 권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쌍무계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쪽이 모두 다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 이런 걸 쌍무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게 바로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 그죠? 법률관계라는 건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라는 말과 동일하게 씁니다. 권리 의무가 생긴다, 변동된다, 없어진다,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관계를 바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민법이 재미없는 이유. 부동산 매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등기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돈을 빌려줬을 수는 있겠지. 근데 돈을 못 받아서 소송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일상이랑 너무 동떨어진 거야. 그리고 게다가 재미도 없어. 부동산 등기하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그죠? 법을 공부하는 이제 제 동료들, 내가 로스쿨에 있을 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한 80%는 다 형법을 재밌어 해요. 왜냐하면 형법은 내가 실제로 안 겪어도 읽으면서 재밌거든요. 찌르고 때리고 죽이고 불내고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해도 잘 돼. 그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 수험 쪽으로 좀 빠지다 보면 경제 범죄가 훨씬 많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강력 범죄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또 경제 범죄, 사기, 횡령 막 이런 거니까 또 재미없어요. 별로 그런 거는. 근데 어쨌든 형법을 대부분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민법 맨날 등기를 안 해줬대. 누가 누구한테 돈을 도대체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이런 것만 맨날 봐요. 왜냐면 민법은 재산법이거든요. 그 본질이 재산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든지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등기 맨날 나오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원래 재미가 없는 게 맞아요. 인생에 도움이 좀 될까? 형법 도움 많이 될 것 같잖아요. 민법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도움 되는 거 좀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있어요. 민법 총칙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겁니다. 아마 미성년자랑 당근 거래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랑 이제 당근 거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성년자한테 핸드폰을 팔았어요. 돈을 받았지. 한 3개월 후에 연락이 오는 겁니다. 당근톡. 저 그때 언제 핸드폰 산 사람인데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보호해야 돼서. 이제 그 계약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상 회복 의무로 나는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되고요. 핸드폰 돌려받으면 되죠. 근데 미성년자잖아요. 핸드폰을 되게 험하게 썼단 말이에요. 액정이 깨졌어. 고쳐내 못해요. 그 상태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그 상태 그대로 돌려줘도 되거든요. 아시겠죠? 미성년자는 거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하실 거예요? 저도 하는데 미성년자 잘 안 알아보고.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배우실 거. 그러면 미성년자랑 거래하면 평생 동안 10년 지난 후에 취소합니다 해도 돌려줘야 돼요? 일단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10년까지가 딱 유효기간이에요. 10년 지나면 이제 유효가 돼서 안 돌려주셔도 돼요. 10년 지나면 너무 긴데?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성년자 기준이 19세잖아요. 18세 한 6개월 정도 되는 친구였어. 그러면 성년자가 되고 나서 3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되는 거예요. 3년. 아니면 가장 짧게는 그 친구가 성년자가 되고 나서 통지를 보내시면 돼요. 그때 거래하실 때 미성년자였죠. 그 거래 유효하실 거예요? 취소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한 달 동안 답 없으면 오케이 유효. 그럼 그때부터 마음 놓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되게 복잡하죠. 미성년자랑 거래하면 그쪽에서 취소하겠습니다 날리는 순간 바로 취소예요. 바로 취소. 돈 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권리의무관계 봤습니다. 자, 이런 걸 권리의무관계라고 해요. 이런 것들 맨날 나올 거예요. 이제 부동산 매도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계속. 그거 말고 호의관계 봅시다. 호의동승. 호의동승 사례라고 해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동료인가 보죠. 내일 회사 갈 때 태워줄게. 그래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권리 의무가 발생을 했어요.
갑은 그 다음날 을을 회사 갈 때 태워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을은 갑에게 태워줘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의로 그냥 태워주겠다는 약속 정도만 한 거니까요. 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어딨어. 남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태워주기로 하고 왜 안 된다고 해? 태워줄 의무 너한테 있으니까 이행해 라고 이행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죠?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률 관계가 아니었어. 그때 얘기한 게 그냥 호의로 태워주겠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둘 사이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내가 내일 몇 시에 너를 어디로 태워주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얼마를 지불해라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아니야. 이건. 어떤 권리 의무도 생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생기지도 않은 의무를 이행해라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겠다? 앞으로 호의 관계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법률 관계와 대비해서 호의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태워줄 의무를 이행해라라는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안 될까요? 을이 갑한테 뭔가 을은 되게 이제 빈정상했어요. 뭔가 다 청구해서 받아내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나 태워준다고 하고서는 안 태워주고 네가 먼저 그냥 회사에 갔지. 그래서 나는 네가 태워줄 줄 알았는데 안 태워줘서 나는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갔다. 택시비만큼의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즉 너한테는 뭐가 있었지? 나를 회사에 데려다 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 의무, 채무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불이행했지. 그래서 나는 택시를 타게 됐어. 뭐가 생겼죠? 손해가 생겼죠. 택시비. 원래 지출을 안 했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 내놔야겠다.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표현합니다. 너랑 나랑 계약서 썼는데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네가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지출을 했어.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그거 내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인정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되겠죠. 뭐가 없는 거니까? 채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의 관계라고 하는 순간 채무, 채권 없는 거잖아요. 채권은 권리고 채무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청구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로 시작했기 때문에? 호의 관계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다 안 되는 거야? 아니요. 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지 봅시다. 뭐가 되는지. 자, 태워줬어요. 회사 갈 때 태워줘서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갑과 을이 같이 타고 가는 중에 갑이 운전을 하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했대요. 그러다가 사고가 꽝 나버린 겁니다. 을한테 손해가 발생을 했죠. 을한테 손해가 발생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갑의 과실 때문이죠. 갑의 과실로 을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호의 관계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무슨 일이 개입이 된 거예요? 불법 행위가 개입된 거예요. 이게 불법까지 되나? 민법에서 나오는 불법 행위는 누가 누구를 때린 게 아니고 맨날 나오는 교통사고가 맨날 불법 행위예요. 아시겠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일으키면 불법 행위인데 고의로 손해를 일으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과실로 손해를 입히는 걸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아시겠죠? 교통사고는 그래서 불법 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의 과실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네, 이건 가능해요. 이건. 왜죠? 우리 민법 7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누구의 고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거 배상해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시작이 호의 관계든 법률 관계든 상관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얘만 놓고 보는 거예요. 네가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 냈어? 네. 그래서 제가 손해봤어? 네. 그러면 750조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호의 관계로 시작했든 뭘로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을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어요.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750조 불법행위 손배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도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 원래 안 태워줘도 되는 거였는데 그냥 호의로 태워주다가 그랬잖아. 공짜로 탔으면 너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좀 감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네가 손해가 100이 발생했다고 해봐. 100 손해 발생. 근데 이게 너랑 나랑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적으로 네가 나한테 비용을 주기로 하면서 체결된 계약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호의 관계로 시작을 했으니까 내 책임이 어느 정도 감경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갑이 주장을 한 겁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은 시도였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겠다. 아무리 호의 동승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750조 적용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과실로 쟤한테 손해 입혔으면 당연히 전액 배상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호의 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가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호의 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액 감경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특별한 사정 같은 거 있으면 배상이 뭐 감경 안 되는 건 아니지.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말이에요. 원래 이런 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상의 감경도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 실제 사건이 되게 좀 속상한 사건이에요. 갑과 을이 애인이었거든요. 남녀 관계였는데 보통 남자가 많이 운전을 하니까 이 갑이 남자였을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을이랑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을이 안타깝게도 다이하신 거죠. 이 소송 누가 제기해요? 그래 유족이 제기하는 겁니다. 유족이. 이렇게 제기한 소송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야 호의로 태워주다 그랬고 그래 공짜로 탔으니까 배상 책임 어느 정도 좀 감경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은 호의 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손배 책임이 바로 감경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뭔가 특별한 사정 같은 게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을이 안전벨트를 안 했다든지 뭐 이런 사정들이 보이면 당연히 그런 걸로 감경은 되겠지 정도로 얘기한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호의 관계 가서 봅시다. 이제 법적 구속을 받을 의사가 없는 관계. 내가 널 그냥 호의로 태워준다고 했지. 안 태워줬을 때 손해배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안 했잖아.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이 원칙입니다. 호의관계는 무상이에요. 그리고 법률 관계는 아니죠. 뭔가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급부 청구권 같은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 X. 급부가 뭐예요? 내놔, 돈 내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부. 언제나 돈은 아니지만 뭔가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준다. 아시겠죠?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 인정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도 없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됩니다. 불이행했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가능? 불법행위 손배 청구는 가능. 얘는 750조라는 독립된 법이 그냥 적용되는 거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민법 39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라서 우리 본격적인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법은 아니지만 390조, 750조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390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 책임. 그게 인정되기 위해선 둘 사이에서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어야 돼요. 법률관계 계약 당연히.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계약 체결하고 오셨어요. 계약 체결하면서 다니십니다. 대중교통 타고 오셨죠? 대중교통 타고 오실 때 버스가 와서 정류장에 쓰는 것 자체가 청약이에요. 이거 타시겠습니까? 청약. 그럼 여러분이 그 버스에 타서 카드를 찍는 게 승낙이에요.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운송계약. 버스 회사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요. 여러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금을 지급했죠? 근데 중간에 여러분이라고 하니까 죄송없네. 어떤 사람이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대중교통 사고가. 그러면 목적 달성이 안 됐잖아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야 되는데 안 됐죠. 그러면 버스 회사는 뭐 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한 거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죠.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겼죠? 손해가 생겼죠. 그랬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게 채무 불이행 손배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편의점에서 뭐 사신다고요? 다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물건들 진열되고 있는 게 청약이고요. 여러분이 그걸 골라서 가는 게 승낙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쪼잔해진다 그랬죠? 법학을 하면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사람이 좀 쪼잔해진다. 네. 여기 읽어보시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위동성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750조 불법행위 손배 책임은 일단 전액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아닐 수도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다음에 권리. 일정한 하나 더 있네요. 사례가. 이거 볼까요? 2012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갑은 여고, 을 남자, 병 남자입니다. 세 명이서 이제 직장 동료였어요. 직장 동료. 직장 동료인데 같이 술 먹다가 이 갑이라는 여자분이 만취가 되어서 인사불성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을과 병도 엄청나게 많이 취한 상태였대요. 근데 어쨌든 직장 동료니까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 택시를 타고 갑 집 근처까지 가서 이제 갑을 업어서 데려다 주려고 했대요. 을과 병이 서로. 그러다가 넘어졌대요.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좀 심하게 넘어지긴 했어. 갑이 두개골 골절. 심하죠. 이미 을과 병도 엄청나게 취했기 때문에 두개골 골절, 뇌출혈 생겼대요. 그러니까 갑이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원래 직장 동료인데 직장 동료가 호의로 이렇게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좀 넘어져서 뭐 팔꿈치 같은 데 까졌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고 3억 들어갔습니다. 3억. 형사 유죄 판결도 나왔어요. 중과실치상. 니네가 과실로 쟤를 다치게 했다. 좋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먹었어요. 벌금. 물론 뭐 이런 걸로 뭐 철컹철컹 시키진 않겠지만 벌금 먹고 판결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1억 1,500 배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과실이 있고 너무 중하게 다쳤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한 게 맞죠. 그죠? 이게 호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불법행위 손배 청구 인정된 사례. 아시겠죠? 실제 사건입니다. 그 다음 권리 구별 개념 한번 봅시다. 여기 비슷한 말이 되게 많잖아요. 권한도 있고 권능도 있고 권원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설을 할지 봅시다. 얘만 하고 2교시 마칠게요. 일단 권리라는 거 있잖아요. 권리라는 거의 대표 주자가 소유권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이건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제 거니까요. 그죠? 소유권.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권한은 자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이라는 말이 좀 포인트예요. 대리권. 내가 너한테 내 소유의 이 펜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게. 나 대신 제가 이걸 팔게 해주는 거잖아요. 팔게 해주는 권한을 제가 수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한이라고 표현해요. 권원은 뭐고 권능은 뭘까요? 일단 권원은 이런 거예요.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 이 권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대표적으로 뭐 임차권 같은 게 있는데 임차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강의실을 임차를 했으면 이 강의실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근거가 뭡니까? 원인이 임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임차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즉 임차권을 가지면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게 권원인데 권능은 뭐예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좀 쉬워요. 소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유권. 소유권은 뭘 소유권이라고 하냐면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 대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그걸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걸 소유권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겠죠. 소유권은 이런 권능들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권? 그 물건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합쳐서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권원은 뭐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면 돼. 수동태처럼.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권원은 소유권이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권능은 뭐라고요? 소유권은 사용권도 있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도 있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약간 주어를 다르게 읽으면, 주어를 반대로 바꿔서 읽으면 그 내용이 그냥 그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권원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권원이 소유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권능은 소유권이 있으면 나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권능이 좀 쉽죠. 권능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쏙 뽑아서 내가 이걸 왜 사용할 수 있지? 나한테는 소유권이라는 권원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험은 아닌데 다른 시험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권한은요 자격이에요. 권한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죠? 권한은 자격이에요.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려서 소유권이라는 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고요.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권원은 어떤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 은이네? 을로 바꿔주십시오. 을. 그러면 여기까지 12페이지까지 봤고요. 의무 한번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의무는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읽어봤습니다. 별거 없죠?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